제9회 한일 미래대화 첫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최종현 학술원의 원장 박인국입니다. 제8차 한일 미래대화가 열렸던 작년 이맘때는 아베 전 총리가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사임하여 새로 취임한 스가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큰 관심 사항이었지만 스가 총리 취임 이후 1년 동안 한일 관계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9월 29일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장관이 당선되어 새로운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의 전환 가능성이 오늘 회의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한국 내 언론에서는 일본 수상이 누구로 바뀌든 한일 관계에는 변화가 어렵다는 비관론이 주정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기시다 신임 총재는 역사 문제에서 강경론으로 치닫던 아베 정권 시절 5년 동안 최장수 외무장관으로 재직했고, 또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재는 자민당 내 비둘기파 또는 온건 우파로 분류되고 있고, 주변국과의 대화와 경제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 변화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한일 양국에서 9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최종현 학술원과 동아시아 연구원 그리고 일본 갤론 엠피오 공동주최로 한일 관계 분석과 토론의 기회를 가진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 금년도 한일 양국민의 상호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 손열 동아시아 연구원 원장과 쿠도 야스시 갤론 엠피오 대표의 조사 결과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조사 결과가 상세히 발표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활발한 토론을 위해 핵심 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10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열 원장님을 초청합니다. 구독. 구도 회장님께서 준비가 되셨으면 먼저 해주시죠. 네. ちょっと私の方で 그럼 제가 포인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9회가 됩니다. 이번에 이 여론조사안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국제적인 환경이 크게 변한 속에서 특히 한국 내에서 큰 의식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그리고 생활면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에서 서로가 연결이 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즉 정부 간의 관계가 전혀 악화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분들이 일본의 새로운 총리에 100%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20%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새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거의 기대를 못한다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한 90%를 차지합니다. 즉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즉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서로의 국민 안의 의식이라는 것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의식하고 그리고 정부가 하고 있는 자세, 그러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서로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 단서가 되는 설문은 서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원래 서로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번 할 때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은 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일본은 2017년에서부터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처음 조사를 시작을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27%나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일본에서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것은 그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만 역시 정부 간의 상대국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일본 국내의 일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67%의 사람들
역사 인식에 있어서 과거의 정부 간의 합의 사항을 어겼다. 그러면은 협상단으로서 실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의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불신감은 이것입니다. 실은 한국 분들에게도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질문보다 더 명백한 것은 일본 측의 경제적인 반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국 국민은 상당히 실망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그러한 자세를 취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는 한편으로, 그리고 그것을 잘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상대방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국민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불신감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중요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 중요성 부분에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세계 분야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있는 가운데서의 공통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미국과 동맹 관계가 있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라는 항목이 10포인트 가량 한국 국내에서 올랐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서요. 서로 민주주의라는 공통적인 가치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 그것도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중 대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될 거다라는 것도 그러한 의식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으로 30%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 한국의 국민분들은 이 세 개 분야를 합치면은 60%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이 불안정한 국제 환경 속에서 일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유로서 서로가 짊어지고 있는 공통의 기반, 그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일본 사람도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속에도 민주주의, 미국과의 동맹, 미중 대립 속에서의 한일이 제대로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폐색감이 있는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도 깜짝 놀란 게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민들 속에서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북한이 가장 위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이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일본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내에는 일본이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위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일본이 생각하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위협감하고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미일 속에 군사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쿠아드라는 지금 일본이 인도 태평양 속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협력의 틀에 한국 사람들의 거기에 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51.1%로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측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일본은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내부에서 논의가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한국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중 대립을 포함한 국제 변화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크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에 대한 견해 시각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인식이라는 문제는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함으로써 역사 문제, 역사 인식 문제는 서서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젊은 사람 그리고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큽니다. 젊은 세대는 정부 간 관계가 대립을 하든 말든 서로가 좋다, 서로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약간 한국과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특히 일본 국민 속에서 열광적인 K-팝 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든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 간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이와 같은 변화는 정부를 포함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 해결을 하기 위한 각오를 굳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저는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구도 대표께서 지금 그 쭉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보완되는 측면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한국 국민들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의 협력의 필요성이 상당히 증제되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거와 관련해서 중국 문제를 좀 미중 관계 그리고 중국 문제 요인, 중국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한일 간의 이 팝컬처, 대중문화 소비와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협력에 대한 희망들이 쭉 한국 측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이 파트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미래지향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일 간에 존재하는 대립을 어떻게든 미래지향적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측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46% 정도가 되고요. 반면에 일본은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보시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실제 문항에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안보, 무역, 기술, 생태 환경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면 역사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한국 측에서 반응이 과거에는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한 14% 정도 증가가 됐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 미래를 보면서 한일이 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이 일반 대중 속에 그런 정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 판결인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만 한국의 기본적인 포지션, 그러니까 한국 정부 사법부 판결에 따라서 강제 집행과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2019년에는 63%였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36, 올해는 32로 줄어들고 나머지 다양한 방식으로 좀 풀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사법부가 제시한 판결대로 가는 것은 좀 마땅치가 않다. 따라서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민의 한 2% 정도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양한 방식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출을 하고 있죠. 앞서서 나왔습니다만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군사 안보 협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지가 증가가 됐고요. 쿼드 참여 여부도 앞서서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경제인데 한국의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국가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붉은 라인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 80% 이렇게 되는데 재밌게도 작년에 비해서 미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반응이 74에서 86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더 많이, 그리고 일본도 41에서 52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안보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상당히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에서도 일본과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흐름이, 강도가 지금 좀 높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는 분석이 뒤따라야 될 것인데 흥미로운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뭐 이런 그 왜 이렇게 변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첫 번째는 뭐 이게 3년이 됐기 때문에 이거 좀 현상 변경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적으로는 일본의 수상 교체, 제가 요 다음에 슬라이드에 나옵니다만 아베 수상에 대한 한국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던 반면에 스가 총리에 대해서는 호감도는 변화가 없으나 비호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치 지도자 인상은 넘어가겠고요. 군사적 위협을 다시 한번 그 시계열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북한은 여전히 이렇게 그 80%, 85% 선에 있습니다. 2018년 남북 관계가 호전됐을 때는 67.4%까지 떨어진 적은 있었죠. 그는 다시 만회가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위협도가 2015년 이때 상당히 높았다가 쭉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38%로 감소가 됐는 반면에 중국 라인은 한 16년까지는 상당히 그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36, 일본과 대조적으로요. 2017년에 점프를 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50%, 45% 정도가 되던 것이 올해 급증했습니다. 61.8%. 따라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상당히 그 한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인상도 나쁘다는 인상이 지금 거의 73.8%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호감도는 10%가 돼서 현재 일본에 대한 한국민의 호감도의 반토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중국에 대한 그 위협 인식 이런 것들이 그 한미일 협력 그것이 안보 그리고 경제 양면에서 한미일 협력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그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양자 차원에서의 본원적인 인상의 개선 혹은 필요성의 그 증대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동아시아 혹은 그 아태 국면에서의 이런 변화, 특히 중국 문제, 미중 관계와 관련된 그 변화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여론의 추이가 잡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대중문화 소비인데 대중문화 소비를 하게 되면 인상도 상당히 좋게 갖는 한국에서도 인류를 소비하게 되는 사람들은 한 거의 그 70%에 가까운 분들이 긍정적인 인상을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고 일본 측은 훨씬 더합니다. 이 55.4, 25.4에서 80%가 넘는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가 상당히 상대국에 대한 인상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은 마치 나왔습니다만 한일 관계가 악화돼도 계속 소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충성도가 훨씬 높게 나와 있습니다. 64%, 한국은 32%고요.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좀 지적을 하자면 연령에 따라서 대중문화도 젊은 층이 더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양국이 공이, 한국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대중문화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연령에 따라서 악화해도 한국은 계속 일본은 계속 즐기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젊은 층에서는 여전히 그 충성도가 높은 반면에 가령 60세 이상이면 한일 관계 악화되면 73.9%는 좀 주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반면에 일본은 충성도가 높습니다. 이것을 좀 요약을 하면 지금 그 한일 협력에 대해서 적어도 한국 측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본 측에서도 읽히고 있습니다만 구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래에 대응하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그 미래에 대한 위협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응하는 한일 협력이다. 이것은 미중 경쟁 요인, 중국 요인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민주주의 쇠퇴와 관련된 이슈, 포스트 코로나 이런 것들 속에서 한일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중들의 의식이 나와 있고 바로 그것을 이번에 그 한일 양국 한일 미래 대화에서는 키 테마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 국민 간의 관계 개선 협력에 대한 온도차, 이것은 그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중요한 이슈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갭이 한국에서는 상당한 디커플링이 보이는 반면에 일본은 이것이 루즈 디커플링 혹은 루즈 커플링 정도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그 전문가분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에 관한 심층 토론에 앞서 제가 사회자로서 몇 가지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강제징용 피해자 82명이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이 기각시켰는데, 문제는 서울지법의 판결과 무관하게 작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금화 집행이 진행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 그다음에 둘째는 한일 협한 감정이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 즉 한일 양국 간 긴장이 정치적 파퓰리즘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분석과 어떤 개선 방안. 셋째는 과거사 문제와 안보 경제 협력 문제를 분리해서 한일 관계를 다루어 보자는 소위 투트랙 접근법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새로운 물결로 대두되고 있는 한일 문화 예술 교류와 같은 민간 교류 활성화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정부 간 접촉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넷째는 미국의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전기 배터리, 생명공학, 기토류 같은 핵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전략에서 한일 관계의 경색이 미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미국의 적극적 역할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분석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국 측에서 3분, 일본 측에서 4분의 연사가 각각 5분씩 입장을 발표하시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추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한국과 일본 측에서 각각 교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측의 신각수 대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차 한일 미래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회의를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올해로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이제 아마 내년이면 10년, 즉 잃어버린 1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일 미래대화도 사실은 처음에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좀 당시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을 그런 무렵이었기 때문에 좀 미래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시작됐던 대화가 지금 9회에 이르렀고, 아직도 아까 구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차 대화가 저는 내년에 올해 이제 기시다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내년에는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겠습니다만, 한일 간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리셋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좋은 토론의 장이 되고 한일 양측 간의 솔직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영국 원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걸 다 5분 내에 답변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는 한일 관계의 현상과 그러면 그 현상을 아까 우리 손열 원장님이 한일 여론조사를 발표하시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그 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는 10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가장 양국 관계의 기반이 되는 상호 신뢰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일 간의 보통의 관계였더라면 잘 해결되는 문제들도 전부 감정적으로 다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구조화하는 그것이 지금 한일 관계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간 악화되면서 정치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던 것이 비정치적인 분야,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분야에까지 상당히 확산되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일 관계는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훨씬 더 협력에 방점을 두고 나가야 할 그러니까 일종의 독일어로 얘기하면 졸렌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즉 그 복합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한일로서는 더더욱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현실은 훨씬 더 후퇴하고 있는 이 갭이 엄청나게 큰 그런 현상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년에 아까 최종건 차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쿄올림픽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한일 양국 정상이 도쿄올림픽의 그 성공적인 개최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좀 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이 못내 아쉽고 이미 한국과 일본은 정치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세 총재가 선임돼서 이제 월요일 총리로 취임하고 아마 11월에 총선이 있고 내년 7월에 참여연 선거가 있습니다. 참여연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일본도 정치의 계절일 거고 한국도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5월에 새 정부가 취임할 때까지는 아마 정치의 계절일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소는 과거사 현안입니다. 근데 과거사 현안을 해결하려면 엄청난 정치적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리세트의 기회가 오는 내년 뭐 5월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그리고 리세트의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힘차게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한일 양국 모두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이 리세트를 하기 위한 어떤 시점이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일종의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보다는 미래 그리고 양국 관계보다는 지역 세계 그리고 감정보다는 이성 그리고 기성세대보다는 청년 이러한 어떤 역발상의 시점을 우리가 양국이 좀 취함으로 해서 지금의 이 아주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으로 일종의 이제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과도 기간 중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 강제 동원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압류되어 있는 일본 재산이 현금화 문제일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매각 명령이 나온 상태고 아마 즉시 항고로 해서 일정 시간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현금화 절차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3자 대의 변제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일단 막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구체적인 현실적인 외교적 타협 방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4월까지의 새로운 모멘텀까지의 현상 관리, 특별히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이 현금화 집행 문제에 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니시노 주냐 개요 대학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慶應義塾大学の西野と申します。 미주대학의 니시모토라고 합니다. 한국 여러분께 이와 같은 형태로나마 다시 한번 만나 뵐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측에 들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측에서는 벨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요. 5분이라는 시간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손희열 원장님 그리고 사회자위 문제 제위를 감안하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일 양국 간에 피로감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정권 발족이라는 것을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소감이긴 합니다만 기시다 새 총리는 전 총리와 비교를 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신중한 언동, 발언 그리고 보다 부드러운 메시지 발신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현안 해결로 이어질지 그렇게 따져봤을 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우선은 분위기를 바꾸어 나간다 라는 것이 지금 폐색감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의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큰 테이마가 미중 대립 속에서의 한일 관계입니다.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국민 감정은 함께 약간 엄격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의 외교 안전 보장 정책이 일치되어 있느냐 그렇게 따져봤을 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경제 관계가 중요한 국가, 지역이 어디냐라는 질문, 설문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경향이긴 했습니다만 일본 측 답변은 미국, 중국, 인도, 아세안, EU 그리고 한국은 6번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 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그다지 일본을 중요시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한 경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한편으로 일본 측에서도 실태도 그렇고 또 일본 국민 여론의 인식도 한일 관계가 이만큼 악화된 가운데서 과연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걸까라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개드린 바와 같은 데이터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는 자유롭고
펼쳐진 인도 태평양 정책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협력 파트너 속에 지금 현재 한국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는 일본 또는 한미일의 협력을 심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답변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일본 측도 그와 같은 한국 분들의 인식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인식이 아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우선은 한일 관계의 현안,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난 다음에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간다, 확산시켜 나간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 한국의 차관님의 말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은 한국 분들은 역사 문제는 있긴 하지만 협력을 우선 추진하자라는 그 투트랙 어프로치 또는 병행적인 접근 방식인 거죠. 일본 측도 협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을 해나간다. 특히 미중의 대립 가운데 일본과 한국이 공통적인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지키기 위한 협력을 해나간다. 그와 같은 약간의 발상의 전환과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이 과연 한일 양국에 얼마나 협력을 더 기대할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여부에 상관없이 한일은 보다 협력을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그러한 시기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 양국의 국민들의 상호 인식을 조사해 주시는 두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 개요에서 좀 주목할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령별 조사에서 60대 이상이 많고 29세 이하가 적다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별,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이 차이를 좀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미시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이 올림픽 직후 패럴림픽이 열리는 기간과 중복되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국 방문 희망 설문에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일본에 가고 싶다는 한국인이 약간 증가한 결과 등에서 그러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전제로 전체적인 그 인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절대치보다는 좀 변화량에 주목을 해보면 한일 관계 개선의 가능성, 관계 개선 노력을 수용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쪽에서 그러한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의 시민사회가 양국 정부에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일 관계와 역사의 그 상관관계에서 역사 문제의 위상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주목할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면 역사 문제가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서 좀 이러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역사 문제 해결 없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가 어렵다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이 역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이쪽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래도 역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서 역사 문제를 꼭 풀어야 한다는 그러한 그 요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유연한 해법, 특히 이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유연한 해법에 대한 지지가 좀 늘고 있다. 그 원칙적인 해법을 강조하는 게 여전히 다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 측에서
현금화 강행에 대한 지지가 약간 줄고 문희상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 방안에 대한 지지가 조금 늘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사회자께서 그 제기해 주신 문제 중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그 현금화 관계 과정에서 지금 항고와 재항고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8개월, 적어도 8개월 또는 더 길게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그 긴 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점은 이건 여전히 사법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유연한 해법에 대한 열린 태도가 한국에 있다고 하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공히 이 점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그 현금화를 저지하라고 하는 요구를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가 여유 있게 이 문제를 대하는 기초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반일 또는 반한 여론을 국내 문제, 국내 정치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부정평가한 한국 국민 중에서 국내 정치의 일본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해법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과거보다는 이 국내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줄고 있다 하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투트랙 외교와 관련해서는 이미 좀 투트랙 외교의 기능은 기능 부정 상태에 처해 있는데요. 오히려 여러 가지 그 문제의 그 인식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해법으로 나갈 거에 대한 요구가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로는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네 번째 질문과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됐는데요. 미래 협력과 관련해서 특히 한국 국민들이 그러한 요구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기시 정부가 대외 정책에서 세 가지 기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민주주의, 인권,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강조.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 지구 규모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외교 기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그 첫 번째, 세 번째 과제에서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간다고 한다면은 조금 다른 이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 교수님께서 이 시한폭탄처럼 보이는 현금화 집행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새로운 그 타개를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좀 이렇게 언급해 주신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 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쿠조노 히데키 시조카 현립대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これ特にスイッチとかないんですよ。静岡県大の奥園です。 시조가 한립대학에서 온 오전어라고 합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죠.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의하면 2010년, 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다케시마 독도에 상륙을 했고 이후 한일 관계가 이러한 흐름이 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약 10년, 아까 신각수 대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사를 보더라도 이 10년 동안에 한일 관계 상호 간의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 등은 어떤 의미 뉴노멀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효약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이상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전략적으로 해 나가면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본 쪽에도
변화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쪽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왜 한일 관계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항목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수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교류를 하고 어떻게 상대를 해야 나가느냐 항목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요컨대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불신감 또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까지 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수치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그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아베 정권, 스가 정권의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 쪽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무역량을 감소시키는 양국 정부의 행동을 지지하느냐, 근데 지지 안 한다라고 하는 답변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외에도 어디에 있었죠? 일본에 대한 정책을 어느 쪽이냐 하면 지지한다라고 하는 수치가 명확하게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쪽도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여론 차원에서도 조금씩 정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동경올림픽이 끝났고 일본에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의 물론 지금 현재의 한일 관계는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스가 정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는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건 아니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의 어떤 리더가 바뀌기 때문에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아베 스가 정권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면은 기시다 정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권은 물론 아베 정권의 영향 하에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나왔다시피 총선거 내년에 참의원 선거를 잘 넘어가면은 기시다 정권도 조금씩 기시다의 어떤 컬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세가 정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국 쪽도 그 문재인 정권 인권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 인권 임기 중에 한국의 사법적인 판단이 대통령의 신년 그 기자회견 이후에 정반대의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가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찬스,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찬스가 지금 도래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이 어떤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상정을 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이 논의 심화시키는 가운데 또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에서 일본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그런 이례적인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희 서울대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 친구분들 온라인이지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접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거시적인 맥락에서 좀 광역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문제를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큰 지역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한일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미국에 대한 호감과 협력의 필요성의 증대와 더불어서
한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 내지는 혐오, 위협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한일 관계의 굉장한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73%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양국 공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특히 한국에서 강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일본 또 한미일 간의 협력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한국,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거국적인 판단을, 거시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자 관계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타개는 미국이 동용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일이 풀어야 되는데, 한일이 양자가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서플라이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전히 상대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한국에서는 대일 인식이 완만하게, 부정적인 인식이 완만하게 완화되고 있지만은 일본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한국에서는 좀 대립을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하려고 적극적으로 희망하지만 일본에서는 소극적으로 대립 회피 정도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온도차가 상당히 존재를 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시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역사 인식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서 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풀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시 관계 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양국 지도자들에 대한 인상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의 지도자를 보는 거는 긍정적으로는 3.0, 일본에서 우리 문재인 정권을 보는 거 2.0. 이건 뭐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낮은 건데, 사실은 국민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지도자나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참 아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까 박인국 원장께서 투트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는데, 저는 투트랙을 실질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둘 다 사실은 투트랙이 아니라 아직도 원트랙입니다. 아까 최 차관께서도 한일 관계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역사 문제 해결 없는 한일 관계 개선은 없다는 걸 또 얘기하거든요. 일본도 역사 문제 해결 없이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사실 한국과 일본 양자 모두 과거사 문제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를 좀 더 치열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양자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인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안보, 경제, 문화협력을 트리플 코어로 해가지고 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제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의 인식이 먼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하고 국제적인 환경을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의 인식이 바꿔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퓰리즘에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저는 포퓰리즘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고 있냐고 하면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피해자 약자 의식,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일본말로 위에 깔아놓으면 위에서 아래서 깔아가는 한국을 내려보다는 의식, 이것 때문에 민족주의가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대등해지고 있고 대등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장될수록 저는 포퓰리즘에 대한 유혹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가 정부의 노력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감하는데요. 결국은 문화를 소비하는 층일수록 호감이 증대되고 있고 20, 30대일수록 그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 소지층을 확대하고 교류를 확대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한 대화를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한일 미래 대화, 이게 한일 간이
서로 미래를 위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카모토 소이치 오비린 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はい、オービリン大学塚本でございます。 오비린 대학의 츠카모토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주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론조사의 결과 역시 한일 관계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개선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밝은 재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서로 상대국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라서 서로 왕래를 못하고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전에 서로 왕래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도절이 되고 있고 단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문제에 이렇게 몰입을 할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크게 개선은 안 됐지만 유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재, 부품, 장비의 경제적인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자립이 확산이 됐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하에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한일 간의 어떤 인식의 갭이었었는데 이런 면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장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 한국 사람들은 중국보다도 미국,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 촉진의 길을 선택을 하겠다. 이게 새로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36%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이렇게 다자간이라고 하는 틀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일부라면 협력을 하기가 쉽다. 한일이 1대1이면 대립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NHK 출신이고 언론 출신자인데요. 서브컬처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브컬처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일본의 내각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특히 여성들이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역시 대중문화, 서브컬처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남녀별의 결과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여성의 비율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브컬처에 관심이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단 그것만으로는 한일을 연결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도 굉장히 코로나 전에는 활발했습니다만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됐다는 걸 봤을 때 이건 분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대중문화, 서브컬처를 단순히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의식적으로 공감을 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움직이려면 지렛대가 되는 핵심이 되는 서브스턴스가 필요합니다. 이걸 고려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소설 82년 태생 김지영이 굉장히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요. 여성이 살기 힘든 걸 그린 소설이었는데요. 역시 이 성별을 둘러싼 문제 일본에서도 아주 심각합니다. 모리 전 총리가 여성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일이 함께 연계를 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젊은 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서로 왕래는 할 수 없지만 조급하게 서둘러서 유학을 할 수 있게 해서 대학생들이 다시 왕래를 할 수 있게 하고 유학도 서로 할 수 있게 하고 일본에도 더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이미 제3국에서 한일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한일 정치 외교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그 이외의 부분, 인적인 교류, 대중문화도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라 더 심화된 그런 공감, 모멘텀을 형성하는 것이 한일 관계를 지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근본적으로 지탱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지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브컬처와 이 여성의 역할 문제에 대해서 새로 조명을 하게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권영석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今年もこの未来対話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まして、 올해도 한일 미래 대화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만 이번에 일본 측 멤버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최근 유행한 깍두기로 제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1호로 제가 발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생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실제로도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 한국 측은 열린 마인드, 개선 의지가 굉장히 높다.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이대로 가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 또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 인식이 나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지금까지 정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래야 된다. 일본이 완전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의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일본도 바뀌었고 한국도 논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가 힘들다. 그래서 한국 측이 굉장히 유연해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어른스러운 대응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오히려 더 일본스러운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오히려 약간 과거로 되돌아가고 상대방한테 볼이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는 원리주의적이고 좀 답이 정해져 있었고 국가 정부의 입장과 국민의 인식이 너무 일치된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치적인 포퓰리즘 이야기일 텐데요. 일본 문제로 이걸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외교는 경제 외교라든지 실용 외교, 가치 판단이라든지 이데올로기하고 상관없이 글로벌하게 어떤 상대든 사이좋게 교류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하게 강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종래의 과거의 일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인들의 어떤 문화, 멘탈에 있었던 품격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최근 10년 동안에 일본의 상대적인 어떤 후퇴와 그리고 한국의 어떤 캐치업을 허락한 것이 일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세게 나가면 지나치게 나가면 일본이 정치적으로 좀 이상해진다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박철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대등한 관계, 아까 여론조사에도 나왔는데 한국 측은 한일 관계가 대등한 관계에 가까워졌다. 특히 젊은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전됐다.
최근에 K 방역이라든지 뭐 BTS, 기생충 뭐 이런 문화적인 파워 이런 걸 봤을 때 민주주의도 그렇고요. 한국이 앞서 나간다. 디지털 파워도 그렇고요. 이런 인식이 한국에 있는데 아직 일본은 한국의 캐치업을 아직 완전히 수용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갭이 한일 관계에 존재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서둘러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을 올바르게 평가를 하고 대등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나가는 거를 제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문화가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한류에 대해서 BTS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뭐 오리지널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젊은이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자존심을 중요시하고 또 공정을 중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일본에서 아직도 BTS의 유엔의 어떤 연설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측면, 뭐 일본의 콘텐츠를 뭐 모방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만 보면 어떤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한국이 또 유의할 것은 일본 지금 상대적으로 물론 피곤한 상태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잠재력을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 차원의 인식, 퍼스터빌리티, 한국에 대한 그런 면은 신뢰를 하고 관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간 역전 현상, 최근에 어떤 학자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역전 현상에 대해서 일본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문화적 접근의 어떤 실마리가 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5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우선 몇 분 질문을 좀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이어서 미처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나누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1, 2분간 이렇게 다시 추가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받도록 하는데 제가 지금 화면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하실 분은 먼저 자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짧게 한 1분 이내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온라인으로 너무 이렇게 서너 군데로 막 나눠져 있어서 원활하게 지금 질문을 잘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제가 7분 발표자들에게 한번 한 1, 2분 정도로 간단하게 추가 답변을 좀 제시라든지 어떤 새로운 질문이라든지 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꾸로 마찬가지로 우리 신각수 교수님, 신각수 교사님 다시 한번. 네, 6분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상당히 공통 분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고,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박 대사님 질문 가운데 제가 언급 안 한 게 몇 개 있어서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에서 반일 혐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상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열려있는 시민사회가 여론을 통해서 견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트랙 관련해서는 아까 박철희 교수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일종의 이것도 역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과거사 문제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물론 과거사 그 본연의 현안에 대해서는
빠른 해결을 모색해야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과거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열린 자세로 투트랙으로 한국도 일본도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역할 관련해서는 한일 간에 기본적으로 해야지만 미국이 과거에 일본 위안부 합의 문제에서의 그 마크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굳이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일단은 한일이 주체적으로 하되 또 제3자가 도울 수도 있다는 그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신호 준야 교수님.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굳이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어쨌든 총선거가 끝난 이후 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그 이후 역시 바로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위 말하는 현금화 문제인데요. 이것은 일본 측도 그렇고 아마도 한국 측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의 발언에 다른 형태로 노력을 해나간다 라는 것을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 한국 측에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한일이 그러한 방향성으로 노력을 해나간다. 즉 현금화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은 곤란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일의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인 합의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1월에 위안부의 국가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것을 꼭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미일의 협력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에서부터 또 앞으로도 계속 되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외의 영역에서 한일 간에서 얼마나 노력을 할 수가 있는지, 특히 지금 현재 인도 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이라든지 지역 안에서 한일이 어떠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냐, 해야 하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 교수, お願いします. 대체로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는 내용으로 그 한일 관계, 특히 시민 사회에서는 이 악화되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주춤하고 있고 바닥을 치고 좀 반등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그 절대치보다는 변화량에 주목했을 때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예시를 못했지만은 한국의 대일 호감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부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더구나 이게 29세 이하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9세 이하 회답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60세 이상, 양국에서 60세 이상보다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였는데 29세 이하가 이렇게 이끌어간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조금 더 이거보다 더 크게 반등의 기운이 보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그럼 이러한 이 변화를 낳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규명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철인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양국 국민이 또는 한국 국민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 발로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자연스러운 회복 현상이라고 할까요? 평형수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요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얼마나 큰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언뜻 듣기로 한일 양국 언론인 사이에 적어도 양국 국민이 오해할 만한 것은,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만한 것은
조금 회피하는 노력을 좀 해보자. 긍정적으로는 보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좀 피해보자라고 하는 안목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영향을 주었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모 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한일 언론상이라고 하는 거를 시도해 봤는데 작년에는 수상작이 없을 정도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이 심사를 해볼 정도로 내용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이 지표로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쿠조노 히데키 교수님 나와주시죠.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と 하나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본은 다행히도 진정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시적으로긴 합니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진정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코로나 이후에 그와 같은 인적 교류의 재개에 양국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라든가 유학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비롯한 인적 교류라는 것을 다시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과감한 결단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양국의 서민, 국민 차원의 인식, 의식이라는 것은 결코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보도를 보면은 기시다 정권은 완전히 한국 초풍으로 말하면은 아베 정권의 아바타다라는 그런 단순하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시다 수상의 선거구에서 오랫동안 살아봤는데요. 적어도 전쟁이 더 마이너스의 측면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아베 씨, 스가 씨와 완전히 같은 시선으로 본다라는 것은 흐름을 바꾼다라는 의미에서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도 아까 이신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 기자회견의 발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 정반대 사법 판단이 한국에서 잇따라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측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 관계를 파탄시킨 대통령으로서 끝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또는 다음 정권에 마이너스 유산을 넘겨주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판단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여지가 남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너무 단순하게 봐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사고방식은 갖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 측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はい、日本語総合일본 MC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본 패널리스트 쪽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관계 개선의 의사 표명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 포럼으로서 제언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영상을 통한 대화 개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방위를 수용을 하는 것, 실현을 못하더라도 시민 의식에 있어서 플러스 효과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일본 패널리스트 여러분 중에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기시다 신총재의 그 공약 그리고 기시다 씨의 책에 있는 키워드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뢰에 의거하는 외교, 신뢰에 의거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발신을 하는 것.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한국에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외무장관도 지금 못 만나고 있는 상태고 총리도 접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부터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준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인적인 왕래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일 관계를 남북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일 간에는 지금 전략적인 불신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불신은 서로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죠. 그런데 사실 양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전략적인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노력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으로 아무것도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는 형태에 있어서 이거는 현상 유지는 가능해도 관계 개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일 관계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서 관계를 개선하려는 전략적인 관여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한국도 현 정권 내에서 하고 안 되면 다음 정권 내에서 다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일본을 전략적으로 관여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저는 20, 30대의 미래 세대의 한일 관계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대등하다는 걸 서로 인정을 합니다.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경에 갇혀서 민족주의의 틀에서 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한테서 배우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또 미래 세대가 중심이 되는 그런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모두 소이치 교수님 부탁합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매스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오구준호 선생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기시다 정권에 관한 한국의 그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츠노 씨가 관방장관이 지금 내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과거 발언을 둘러싸고 굉장히 그 경계를 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반대로 기시다 총재가 위안부 합의 때 아베 총리를 설득을 했다라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기시다 씨에 대해서는 반대로 뭐 기대를 하는 보도도 있었고요. 색안경을 쓰지 않고 그 플러스나 마이너스 보지 않고 좀 이렇게 플랫한 그런 시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한국이 부분적으로는 물론 일본을 앞장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아직 못 보고 있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뭐 붕괴한다 이런 것들이 주간지나 인터넷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요. 안타깝게도 이거를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없애가면서 합리적인 보도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러한 보도를 중시하는 분위기 조성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영석 교수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전후 민주주의 한일 관계에서는 그런 이문화가 주목을 하고 있으면 야후 같은 댓글을 보면은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있는 아마 젊은이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겠는데요. 혐한적인 것에 대해서 또는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시정하는 그런 카운터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문화의 문화의 힘으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국가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힘이라는 거죠. 지금 일본이 선두 국가가 된다고 표방을 한다면은 세계적인 기준, 보편적인 어떤 가치의 모델 국가로서
일본과 역사 문제 또 관계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쪽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한국학이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한국이라는 존재가 뭐 G7에도 지금 참가를 하고 문화 힘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이웃 나라인데 불구하고 대학이 이제 부서지기 때문에 한국학이 새롭게 생기지를 않고 있어요. 한국 정부 지원도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연구 교류 부분에 있어서 한국학이라고 하는 거 전체 한반도를 포함한 코리안 스터디가 부족합니다. 지금 온라인 시대니까 사이버 대학 같은 것도 만들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컬처와 융합시키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시민 외교, 공공 외교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한국에 대한 어떤 변화된 부정적인 일본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본 유학 15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합니다. 유학 상호 간에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형태로 저도 유학 세대인데요. 사이버 대학도 괜찮으니까 이 유학이라고 하는 거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분의 협조 덕분에 저희들이 10분 늦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저희들 시간만 따지면 3분 빨리 끝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3분이 있는데 3분 동안에 이제 제가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일본 문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아주 유리한 그런 결론을 낼 입장은 아니고 오늘 토론 과정에서 아주 특이하게 나온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해 드림으로써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제 다시 모멘텀을 찾을 것이냐에 대해서 내년 7월 일본 참여연 선거가 끝날 때 이제 그때가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한 데 비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내년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되면 바로 그런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줄 것이다 하는 게 하나가 제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 대법원에서의 그 현금화 집행 문제는 항고 재항고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8개월의 여유가 있는데 그 사이에 다양한 그 대안들을 검토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기시다 총재에 대한 어떤 인상, 아베 정권의 아바타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언론이 너무 그렇게 한 방향으로 어떤 상황을 미리 예단하는 그런 거는 언론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또 문 대통령의 새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막 이런 방향에서 이번 우리 회의의 결과를 양측 국가정상들에게 어떻게 좀 전달하는 그런 아까 방안도 나왔는데 그런 거는 잘 검토를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투트랙 접근에서 시민사회와 이 젊은 세대에서의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대와 어떤 그런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미국의 역할이 특히 중국과의 대립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데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문제에서도 이게 이제 두드러진다고 보는데 이제 미국의 어떤 압력이나 역할이 주어지기 전에 한일 간의 자체적인 어떤 그런 해결을 좀 더 가속화하는 그런 계기로 이런 걸 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언론 아까 잠깐 언론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의 그 자제와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별히 지금 그 인식의 차이 일본에서는 한국 경제가 곧 콜랩스 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문들 또에 비해서 또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은 상당한 부분에서 일본을 이미 따라잡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
한일 역전의 현상에 대한 어떤 자신감, 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갭을 보이고 인식의 갭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갭을 줄이는데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국학을 강조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이버 공간이라는 이렇게 돈이 들지 않는 덜 드는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한 한국학의 확대가 아주 구체적인 방향 아이디어로 나오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하나를 더 붙인다면 그 아까 이제 미국의 역할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북한 핵 문제에 대비한 안보 문제에서는 뭐 안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그 이해가 굉장히 일치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은 북한의 ICBM 개발에 더 치중하지만은 한국과 일본은 ICBM보다도 북한의 그 중거리나 단거리 핵 개발 능력에 대해서 당장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더 직접적이고 그 일치된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그 북핵 문제와 같은 안보 문제를 위해서라도 한일 간에 좀 더 긴밀한 유대가 필요하고 이런 저희들이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뭐 제가 잘 정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해와 또 마음다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또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